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2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제가 까불었습니다. 네. 뭘 까부는 거죠? 최근에 저희 방송 업로드가 계속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3회 업로드 공원 드렸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주 3회는 맞췄죠. 제때 안 된다. 제때. 그쵸. 3회가 연속으로 올라가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계속 늦는 것보다는 여러분께 이실직고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조정하는 게 맞겠다. 현실적으로 업로드 일정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다시 돌아가겠다. 결론. 송구하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금토 주 2회 업로드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원주하는 척 제작 외에도 다른 업무 일정이 또 이렇게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네. 방송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생각이 네. 짧았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철회해서 참 머쓱하긴 한데 아닙니다. 해보니까 안 되네요. 오히려 더 이게 빠른 결단 이런 게 오히려 더 계속 늦는 것보다. 네네. 그럼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합리화라고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용인을 해주셔야죠. 네,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주 2회 업로드는 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주 3회 업로드는 이 주 2회 업로드가 얼마나 수월한지를 새삼 느끼도록 하기 위한 뭐랄까요? 일종의 좀 모래주머니를 찬 잠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모래주머니를 떼고 주 2회 업로드라는 것은 정말 하기 좋은 거였구나. 그리고 딱 푸는 순간 너무 가벼운데 그러니까 약간 주 3회에 비하면 훨씬 지키기 쉽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참 헛소리였고요. 다행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지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요즘 무실동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분에 휩싸였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종의 변화에 좀 신호탄을 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실동은 지금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이 같은 당 동료 의원 3명을 당에서 제명해달라고 최근 강원도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10명은 제가 다수파라고 부르고요. 3명은 이제 소수파라고 부를게요. 네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제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제명을 요구한 거는 제명해달라고 요구한 거는 당론을 어겨서 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지난 10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시의회가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어요. 네네. 김 의원이 작년 3월 원주시청 공무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첨부한 자녀 돌잔치 초대 문자를 보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4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징계하라고 이제 보낸 거죠, 시의회에. 그렇죠. 위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10일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당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어요. 참고로 윤리특위는 여대 야소 구조입니다. 여당 의원이 4명, 야당 의원이 3명이죠. 그러니까 여당 주도로 어떻게 보면 출석정지 20일 의결이 되는데. 그런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징계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징계를 가중해 윤리특별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 한마디로 너무 세게 줬다. 징계수가 너무 세다. 낮춰라 하면서 출석정지 10일로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발의한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맞붙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시의회는 여대야소입니다. 여당 의원이 13명, 야당 의원이 11명 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대로 가면 표대결을 펼치면 출석정지 20일로 결정될 게 뻔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갈등된 사안이 있으면 익숙하잖아요. 되게 익숙한 결과가 13대 11 나왔었죠. 익숙하잖아요. 다 네네. 외우셨을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게 웬일이냐?
표를 까보니까 무기명 투표해보니까 출석정지 10일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2표 이상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네. 때문에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민의힘 다수파 13일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원안이 찬성 10표, 반대 13표로 부결되고 수정 동의안이 가결됐다면서 이탈표가 3표임을 공론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론을 어긴 3명을 조사하고 즉각 제명할 것을 도당에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그 3명을 이름은 기자회견문에 안 넣었지만은 누군지 다 밝힌 건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문에 다수파가 누구인지 본인들 이름은 다 써놨거든요. 네네. 원내대표 조창희를 필두로 나윤선, 박한근, 신익선, 심영미, 원용대, 유호현, 이병규, 이재용, 황정순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기자회견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이름이 없는 3명이 소수파 아니겠습니까? 그 이탈표를 던졌다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조용기, 조용석, 김학배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지금 제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면서 당이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 어떻게 보면 뭐 당론 좀 어길 수도 있지. 그렇다고 막 제명까지 막 우러날 일인가. 네. 얼핏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치적인 함의가 또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수파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야당 의원의 뭐 징계 수위를 낮춘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리인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의장, 뭐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새로 뽑죠. 당연히 지금 자리 싸움이 아주 뭐 물밑에서 치열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3선의 조창휘 원내대표를 의장 후보로 공식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도 가져가려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대 야소 구조니까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대결로 그렇죠. 가면은 무난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지연 의원의 징계를 왜 20일에서 10일로 줄였을까? 요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열흘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20일이면은 만약에 징계가 20일이면은 의장단 선거에 투표를 못 해요. 겹치기 때문에 이 징계 이 범위가. 네네. 근데 만약에 10일이다. 그러면은 의장단 선거 전에 징계가 끝나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는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대 야소니까 야당 의원이 한 명 줄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이상 13대 10이 되느냐 13대 11이 되느냐. 네. 그 여당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 줄어들어봤자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굳이 여당에서 3명이 이탈표를 던져서 야당 의원의 징계수를 낮춰줬을까? 그 야당 의원이 굳이 의장단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건 뭔가 이상하다. 결국에는 속셈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야당이 여당 소수파와 손을 잡고 의장단 선거에서 이변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이 한 표가 굉장히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표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당 다수파의 뜻과 다르게 이번에 징계 수정안을 통과시켰듯이 의장단 투표도 그렇게 여당 소수파와 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돌아가는 흐름이. 네네. 그래서 여당 다수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까 소수파 중 한 명이었던 조용기 행정복지위원장은 지금 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인데요. 저희가 뭐 시의회 리뷰 때도 느꼈지만은 이 조 의원은 뭐 위원장직도 무난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반면에 우리 아주 유력한 지금 또 의장 후보인 이 국민의힘에서 지지하고 있는 조창희 의원은 제가 그냥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11월 28일 원주투데이가 의원님들 공부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이제 촌평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의 일부 시의원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감사장에 나섰다면서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나 사회적 기업 행태 등을 묻는 기초적인 질문을 남발했다. 인터넷만 찾아도 쉽게 아는 내용을 굳이 감사 자리에서 묻는 것은 공부를 안 해왔다는 증거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세비 안 아깝다는 말을 듣는 날이 언제나 올지라고 이렇게 비판한 바 있거든요. 이게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조창희 의원보다는 조용기 의원이 의장이 되기를 바라는 기색이에요. 지금 기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 조용기 의원을 의장으로 밀어주는 대신 상임위원장을 뭐 추가로 민주당이 배분받는 형태로 여당 소수파와 야당 사이에 모종의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닌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본대로 가면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전반기대로 하면 부의장 하나 가져가고 상임위 하나인데 상임위도 사실 뭐 힘없는 운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저 여당의 소수파가 야, 너네 상임위 뭐 한두 개 더 줄게. 대신 나 밀어줘. 이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국힘에서 의장 나오는 건데. 맞아요. 뭐 밀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뭔가 둘 중에 더 나은 후보가 어쨌든 제안을 했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안 밀어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의장을 그냥 뽑는 데서 뭐 역할을 해줬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형국이었잖아요. 아예 딱 그 당대당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후반기에는 어떤 다양한 의제나 이런 데서도 좀 다양한 그 구도들이 나올 수 있는 해피한 그림으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표대결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여간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다수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그쵸. 후반기 의정의 뭐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국민의힘은 반란표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1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2010년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시의회는 11대 11 여야 동수 구도였습니다. 뭐 신의 선택이란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때 언론에서는 아주 주민들이 대단한 선택을 했다, 절묘한 선택을 했다. 여야 동수 구도에서 양당이 이제 의장 후보를 한 명씩 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 민주당 의원과 최병두 한나라당 의원이 맞붙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동수니까 투표하면은 11대 11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동수가 나오면은 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게 됐어요. 연장자 우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최병두 의원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한나라당에. 그렇기 때문에 동수가 나오면 최병두 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 의원의 당선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왜냐면 뭐 보통 여기서 뭐 다르게 선택하기도 어려운 할 리가 없죠. 어차피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한나라당에서 한 명 이탈표가 나와서 황보경 민주당 의원이 의장에 당선됩니다. 이때 아주 기상천외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호빈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진 거예요.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부의장이 돼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그래서 좀 민주당 표를 들어준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박 의원은 이것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됩니다. 당시에는 초강력한 징계가 들어갔어요. 뭐 나중에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반란의 역사가 한 번 있었고 2010년에. 그리고 정확히 4년 후.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입니다. 역시 이때는 박호빈 의원에게 정반대 상황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13대 9로 다수당이었어요. 4석의 여유가 있는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시 이제 부의장을 역임했었던 박호빈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의장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이 이제 3파전 양상이었는데 이겨요. 뭐 당내 경선 이겼으니까. 그리고 시의회 구도도 13대 9니까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의장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선에서 패했던 이상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갑자기
박호빈 의원처럼 배신한 인물이 의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아니 이건 뭐 후보를 그냥 입후보하기 전에 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아예 경선을 했던 거잖아요. 경선까지 했어요. 표대결까지 했고 네. 그리고 승복한다고까지 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이상현 의원.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입장에 바꿔서 이런 배신자가 의장하는 꼴 나는 못 본다 이러면서 갑자기 출마를 선택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이상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여당이죠. 여당의 표까지 흡수를 해서 소수당의 표까지 흡수를 해서 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새누리당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죠 이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이상현 의원이 어쨌든 의장이 좀 단독 플레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네. 뭐 결국에는 뭐 원구성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상현 의장이 이제 탈당해서 나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 뭐 이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리가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불과 14년 전 10년 전 이렇게 국민의힘은 생생하게 반란표의 악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 의장 선거에서 심심찮게 이변이 벌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주 또 국민의힘 또 지금 또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간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이 어떤 일종의 뭐랄까 미략 여당 소수파와 야당의 이제 미략이 유효하다면은 결국은 이대로라면은 조용기 후반기 의장이 지금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또 당장 지금 국힘의 다수파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제 제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강경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의 여지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그냥 다 공론화를 시켜버렸는데 딱 저격을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무슨 또 협상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소수파 입장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물러버린 거잖아요. 물러서도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양측 다 지금 기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모로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수파 의원 3명은 17일에 반박문을 내고요. 정면 돌파를 시사했어요. 당론은 국가 주요 정책 등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중요 사안을 말하는 건데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일부 의원들 의견에 불과해서 당론으로 볼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수파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무기명 투표의 취지도 무시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동료 의원을 집단 따돌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난 듯한 그런 반박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보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네. 저는 이게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당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은 당론이라고는 많이 표현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 소수파의 의견 그 반박문에서 보여지듯이 정말 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당론이라는 게 확실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이 정도도 그냥 당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그 감도나 이런 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명확히 뭐 정할 수는 없겠죠. 당의 문화에 따라서 다를 거고 당마다도 뭐 규정이 다를 거고 뭐 우리만 해도 당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보수 정당이 생각하는 또 문화가 다를 거고 또 좀 개혁적인 또 진보 정당이 생각하는 또 당론에 대한 관점도 다를 것이고 그거는 뭐 당에서 만들어갈 문화인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걸면 이게 당론이고 저기 걸면 이게 당론이고 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복잡한 규정을 떠나서 당의 어쨌든 저기 다수파 의원들이 정한 거를 이제 소수파 의원들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게 지금 갈등의 핵심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뭐 당론을 어겼냐 안 어겼냐 뭐 그거야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간 이렇게 시 여당이 하여간 내분에 휩싸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거 어떡하냐. 뭐 한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원주 지역을 관리하는 박정화 국회의원의 리더십이 또 이제 시험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그쵸.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일보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기초의원 협의회, 그러니까 뭐 다수파가 이제 구성되는 것이죠. 여기가 결정한 사항인 만큼 당론은 맞다. 그래서 다수파 손을 들어줬어요. 일단 해석에서는. 그러면서 소수파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공식 제명을 요청할 시 검토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수 의원들한테 좀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도민일보 인터뷰에서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게 좀 사태를 봉합하겠다는 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소수파의 이 의도대로 의장 선거거나 의장단 선거가 결과 나온다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또 당내 반응이. 맞아요. 게다가
게다가 네. 지금 당내에서는 소수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막 집단 탈당하겠다 지금 막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이 갈등을 그냥 딱 규정 지어 버리는 듯한 이게 뭔가 봉합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안을 그대로 그냥 더 확정시켜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박정아 의원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개입하고 싶겠어요 지금. 지금 이 진흙탕 난리가 나는데 이 싸움을 이따위로 벌려놓고 이거를 수습해달라고 하는데 뭔 말을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뭐. 아니 그래도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한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렇다고 뭐 어중간하게 뭐 나는 방관하겠다 이럴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 뭐 사실 운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작에 잘 다독여 놨어야 되는데 그쵸. 이미 공개적으로 표출된 이상 박정아 의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운신의 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수파의 모 의원은 강원일보 인터뷰에서 의원 제명 요구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사 표현이라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소통을 복원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 쫄? 이게 뭐야?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뭐하러 기자회견을 했어 제명을 물밑에서 이런 걸 했어야지. 공개적으로 다 제명하라고 저격을 3명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막 허심탄회하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은 CR도 안 맥힐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소수파한테. 왜냐면은 진짜 다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진짜인가 봐. 저게 페이크 블러핑이 아니었나 봐.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너 가 이렇게 해놓고서 거의 밀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소수파가 뭐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파가 먼저 기자회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네네. 한 겁니다.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 된 거예요. 하여간 참 이렇게 의장단 싸움 이 선거를 앞두고 참 어떻게 보면 시정부 여당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쵸, 네. 뭐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장단 선거가 참 재밌게 됐다. 그러니까 또 결과가 그거와는 별개 문제로 저는 시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하구나. 우리가 참 시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도 많이 없지만은 네네. 관심 갖고 보니까 새삼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의회가 유독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또 2010년 14년 의장단 선거 보면 항상 이 의장단 선거는 뭔가 에피소드를 남기는 것 같긴 네네.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사에 남을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소수파들의 어떤 이런 행동의 이유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전 생각보다도 의장이나 어떤 이렇게 상임위원장 이러한 자리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자리인가 그래, 보구나. 권력이 네. 무섭다. 뭐 있나 봐. 의장하고 그 막말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의장하면은 어쨌든 뭐 어디 의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명목상으로 그래도 거의 시장과 동급 취급을 그쵸. 받잖아요. 네네. 시 정부와 또 시의회 어떤 수장으로서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장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하여간 뭐 권한도 세지고 뭐 저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생기고 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여간 하나 달고 있는 게 뭐야 직위 하나 다는 게 진짜 크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명예의 느낌 아니면 감투 아니야 이렇게 정도로 감투가 중요하다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감투 한번 달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당 안에서도 이 갈등을 이렇게까지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낼 정도이구나. 반란과 배신이 난무할 정도. 네. 그걸 감수할 만큼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도다. 왜냐면은 오히려 뭐 저희가 아카데미 사안이나 이런 데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당에서 당론을 깰 만큼의 비중을 가진 뭐 의제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또 순진하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현실 정치를.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이건 크게. 그런 거죠. 뭐 좀 얘기가 세겠지만은 상임위원장을 하면 일단 다음에 또 선거할 때 유리하잖아요. 나 상임위원장 달았던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민원 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임위원장 하면은 재선이나 이런 거 유리하니까 달고 싶은 거. 의장 하면 뭡니까 그다음? 뭐 또 노려볼 수 있습니까? 의장 다음은 더 높은 자리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더 높은 권력을 향해 가기 체급 위해서. 상승을 위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 의장단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 시정 동력이 달라질 것 같고요. 가뜩이나 지금 13대 11로 아슬아슬한 여대 야수 구도인데 여당의 내분이 계속된다면은 결국에는 이탈표 위험을 시정부 여당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안마다 항상. 네.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원광수 시장의 입장은 어떨지도 문득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제명을 시킨다면 그냥 무소속 의원이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대 야수 무너지죠. 맞아요. 이 제3지대가 형성되면서 여소야대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 사실 시의회도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은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3당 체제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당시 민주당도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개파로 좀 나눠져 있었다고 맞아요. 많이들 네. 보는데, 그런 느낌으로 또 이번 시의회 후반기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가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의 상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에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여준성 전 비서관이 박윤미 도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로써 이제 2년 동안 원주 갑 지역위원회 야당 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지방선거도 이제 진두지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변화의 바람으로 읽히더라고요, 이 결과가.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 원주갑의 터줏대감 누굽니까? 바로 이 삼선 시장을 지낸 원창묵 전 지역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여준성 신임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원창묵 당시 후보에게 밀려 떨어진 바가 있죠. 그 정도로 이 원창묵 후보의 지지세가 탄탄했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이 텃밭을 갈궜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이제 원전 위원장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면 이번 당협 이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지역위원장 출마가 점쳐진 여준성 전 비서관이 단수 후보가 되나 싶었습니다. 뭐 원창묵 전 위원장 안 나온다니까. 그럼 뭐 여준성 후보 나오면 되겠네. 그렇죠. 갑 지역에서 경선에 참여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순서도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 총선에서 낙선한 저 원창묵 후보는 빠지고 대신 경선에서 떨어졌던 여준성 후보가 이게 새 위원장이 되는 좀 그림도 좀 해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연 어떻게 보면 친원창묵계로 꼽히는 이 박윤미 도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경선이 됩니다. 네네. 사실 전국에서도 이 지역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 데가 얼마 안 되는데 원주갑이 바로 이 경선 제도가 됐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지역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추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원창묵 캠프의 상임 총괄 본부장을 맡았고요. 저도 여기 갔습니다만 원창묵 이제 후보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사회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창묵 후보는 출마를 했지만 이 원창묵 측은 좀 박윤미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경선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실제 선거 과정도 그랬고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윤미 후보는 당원에게 돌린 문자와 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1468표라는 차이로 선거에서 실패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당이 단합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당의 단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당이 단합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우리 갑 지역에서 경선을 했었고 이번 지역위원장에서도 또다시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거푸 경선을 하는 이런 상황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 경선을 통해서 당이 분열되고 당원들의 마음이 갈라질까 봐 제일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을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우리 민주당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갑 지역이 화합하고 단결된 그런 당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참 지난 총선 당시 1468표 차로 선거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경선 때문에 당이 분열돼 당원들이 단합하지 못해서다. 연거푸 경선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당원들의 마음이 갈라질까 봐 염려한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사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나 보면은
저도 뭐 일각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여준성 후보가 경선에 출마한 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민주당 내의 시각이 일부 있었다. 원창무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 왜 괜히 여준성 후보 중앙에 있다가 지역에 와가지고 괜히 출마해가지고 경선 구도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냐. 본선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만큼의 합심해서. 좀 본선에 대비한 그 그렇지. 과정이 경선으로 조금 에너지가 경선 때문에 소모됐다. 괜히 에너지 소모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뭐냐. 깔끔하게 추대를 했어야지. 이런 시각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분열이었다. 경선 때문에 분열됐다. 뭐 탄압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뭐 시민들은 둘째치고 당원들에게도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경선은 어떤 경쟁을 통한 선거, 그걸 통한 선출, 이건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경선 때문에 분열했고 그래서 마치 경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거는 이런 기본 전제를 뒤흔드는 게 아닌가. 사실 추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을 때 이분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때 뭐 추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하겠다는 후보가 있는데도 야 눈치껏 낄낄 빠빠해. 야 나가신다는데 너 어디서 굴러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가, 이거 아니잖아. 알아서 눈치껏 빠져. 경선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 이거 민주주의 아니잖아. 그리고 당 안에서 인재가 많다라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가 그렇죠. 많아서 우리가 이러한 인재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의 선수로 내세우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지. 맞아. 아니 짬바 있다고 추대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잖아. 인재가 많다고 인재가 많은데 다 추대하면 인재는 언제 성장하나? 그쵸. 다 경력직만 뽑아주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 총선 리뷰하거나 이랬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그렇지.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댓글에도 달렸어요. 솔직히 말해요. 언제까지 원창묵이냐 이런 댓글 달렸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도 다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인재를 못 길러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거잖아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원창묵 후보가 이제 나왔을 때 사실 원창묵 후보도 어쨌든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좀 느슨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신선한 후보가 나오면은 경쟁 구도가 되면 느슨해진 어떤 마음에 좀 긴장감을 불어넣게 돼가지고 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경수에서 승리해가지고 본수에서 더 좋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민주주의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경선 과정에서 물론 뭐 초반에는 당연히 원창묵 후보가 훨씬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좀 좁혀지는 가운데서도 원창묵 후보가 더 열심히 약간 이렇게 뭐 당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선순환,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는 건데 네네. 무조건 뭐 분열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구나 여준성 후보가 예를 들어 총선 때 저 경선 떨어지고 말이죠. 뭐 두문불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졌어? 안 해나. 나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을까? 이거 아니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원창묵 캠프와 같이 뛰었거든요. 어쨌든 함께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박윤미 의원 이 후보 측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만큼 나오려면 정말 두문불출하고 나는 경선 불복한다. 정말 이래가지고 파토 내고 막 이랬으면 모를까. 아니 공동선대위원장도 다 하고 원팀으로 어쨌든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좀 화살을 잘못 돌리는 거 아닌가. 같이 도왔는데 이제 와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여준성 후보 측에 뭔가 패배의 책임을 씌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좀 좋지 않은 것 네네.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경선을 거쳐서 만약에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뭐 당이 분열돼서 당원들이 단합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러면 경선에서 이런 걸까요? 내가 졌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준성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내 후보가 지지 않네. 나 박종환 후보. 그러니까 박종환한테 투표할 거야. 그러면 당이 진짜 이상한 거지. 그거는 진짜 당부터가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준성 후보가 은근히 그런 걸 유도한 것도 아니고. 네네. 이런 발언이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원주 시민 중에서 민주당이 경선했기 때문에 원창묵 후보가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창묵 후보는 연패를 했습니다. 재보궐 또 지난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면은 그리고 지난 총선은 아주 유리한 정세였죠. 야당이 거의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함. 이런 상황에서까지 패했다면 상식적으로 후보의 경쟁력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게 경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열이 돼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론 도출인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눈에 띄던데 이 박윤미 후보가 그때 올렸던 아까 그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물론 소수긴 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갑작스럽게 외지인이 와서 분란이 반복되다 보니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외지인은 이제 그만. 뭐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어요. 네네. 익숙한 외지인 프레임이죠. 우리 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가지고 막 할 때도 댓글에 막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괜히 아카데미 극장 지키겠다고 개입해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아카데미에 추억도 없는 외지인들이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네네. 욕하는 댓글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지긋지긋한 외지인 프레임이 여기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외지인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도대체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누가 과연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지가 더 명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뭐 여준성 후보가 이렇게 뭐 이 선거를 위해서 내려왔다가 뭐 선거에서 만약 경선이 떨어지고 선거가 끝났는데 그냥 지역을 바로 떠나요. 또 이렇게 뭐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 또 뭐 일을 하거나 이랬다면은 뭐 이런 비판이 정말 말 그대로 선거철만 돼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지역위원장의 후보로 그렇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그러면은 뭐 이광재도 뭐 외지인이라고 할 거야? 나중에는 아니 막말로? 아니 뭐 난 모르겠어. 그래 이 프레임이 도대체 뭐 그래서 그냥 여준성 후보를 바라보는 당내 일부 시각을 좀 이런 댓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렇더라고요 좀. 하여간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은 당연히 당내 반발을 샀는데요. 당장 최석 민주당 원주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이분이 지금도 직책이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 최근 기사에서는 이걸로 나오던데 하여간 이분이 페이스북에 박윤미 의원 의견에 반대한다면서 경선으로 당이 분열되고 패배로 이어졌다 생각한다면 당장 후보를 사퇴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순리대로라면은 여준성 후보가 지역위원장을 맡는 게 맞으니까 박윤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은 박 의원이 사퇴해서 경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저 국인 씨가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정도라면은 기층 민주당원 단위에서는 여론이 어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사실은 원래 당초에 딱 경선 구도가 짜여졌을 때는 초박빙 접전일 거다. 왜냐면 지난번 경선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점점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니 여준성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결과를 공표하진 않았지만 제가 복수의 민주당원들에게 듣기로는 박빙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박윤미 후보의 선거 전략이 실패한 셈이죠. 자, 어쨌든 뭐 이거 결과에 좀 뭐랄까요 함의 의의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쨌든 여준성 후보의 승리로 민주당 원주 갑은 좀 새삼 큰 변화를 맞게 되지 않았나. 그동안은 이 원창목 전 시장 쪽이 소위 말해서 꽉 잡고 있었잖아요. 이 원주 갑이라는 영향력이 지역을.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삼선 시장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좀 오랫동안 이제 국회나 또 청와대나 아니면 뭐 장관 보좌관 정부 부처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새로운 인물이 돼서 당을 또 지역위원회를 맡게 된 셈이니까 한마디로 뭐 그 자체로도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또 원창목 전 시장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던 뭐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원창목계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뻔한 결과로 됐으면 앞으로도 좀 변화나 좀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구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와가지고 뭔가 전혀 좀 이제 좀 기반을 새로 또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된 거니까 맞아요. 네. 뭔가 개혁적인 것을 펼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아니겠느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주갑이 이제는 좀 바뀌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여준성 신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의사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당원 참여를 보장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당원 중심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면서 정책 개발, 인재 발굴로 지방선거 승리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여준성 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는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네. 뭐 한간에서는 뭐 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선거 승리에 뭐 전념을 하겠다. 결국은 뭐 네. 총선 노리겠다는 거죠. 지역위원장 하면서. 자, 그래서 이 지역위원장 임기 2년이잖아요. 2년이 또 4년 되고 또 이게 총선까지 가려면은 하여간 순항하려면은 결국에는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게 관건일 겁니다. 네. 본인의 말대로 정책 개발, 인재 발굴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본격적인 지역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잘 발휘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이 지역을 탄탄히 지켜왔던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또 보여야 하는 그렇죠. 그런 기대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너그럽게 시간을 넉넉히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빨리 또 성과를 보여줄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정권 시정부도 후반기로 가고 뭐 이런 윤석열 정부도 이제 서서히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쵸.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의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라면은 뭐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조금 뭐 패배를 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그쵸. 건데. 네, 여 위원장은 이제 그럴 정도의 지금 기반은 아니니까. 네, 또 좀 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혹할 수도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제는 그거겠죠. 이번 경선 과정에선 정말로 이제 분열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어떻게 잘 봉합을 하느냐. 맞아요. 네. 통합의 정치를 여준성 위원장이 보여주느냐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지역에서의 자신의 조직력을 갖춰가는 과정이죠. 정치를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네네.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하여간 여기까지 변화의 신호탄을 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실동은 지금에서 여야의 최근 이슈를 짚어봤는데 좀 어떠세요? 여야의 상황. 아니, 어떤 의미론 둘 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맞네요. 서로 다른 의미와 네.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뭐 원내와 원외에서 이런 그 두 개 다른 이슈인데 또 미묘하게 변화의 기류들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참 공교롭다. 시기가 맞물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새 들기도 참 했었어요. 뉴스가 정신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행감도 계속 있었으니까 네네. 이 원광수 시정 관련된 뉴스도 많고 참 저희가 어떻게 다 소화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아주 콘텐츠가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국도 하여간 전반기와는 좀 다를 것 같다. 그쵸. 후반기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행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또 행감 리뷰 어김없이 또 올해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공지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랜만에 소통의 시간. 중년 농부님이 121회를 듣고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환자인지라 여기서 이제 아마 정치병 환자라고 이제 본인을 자칭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환자의 의미이신 거겠죠? 정치인 이야기만 나오면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려서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 22대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니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굵직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셨더군요. 그중 우리 지역구 박정화 의원의 법안이 꽤 인상 깊었는데 우리 박 선배의 앞으로 발의할 법안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본인은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운데 혁시옷 점점점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법안 좀 더 일부 개정안 직계 존비속 주소지가 원주일 경우도 지역 인재에 포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지역 인재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니까 아마 앞으로 개정안은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겠냐 지역 인재 범위를 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직계 존비속 주소지가 원주일 경우도 지역 인재 포함. 그리고 2차 개정안 그냥 주소지가 원주일 경우도 지역 인재 포함. 뭐 아마 뭐 등본 상에 그냥 그렇죠. 나오기만 하거나. 그리고 3차 뭐. 개정안 지역 감정 키우지 말자. 대한민국을 주소지로 갖고 있으면 누구나 지역 인재 포함.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써주셨고 4차 개정안에서는
Now we are flying to the universe. 우주 모든 생명체도 지역인재다. 우리 다 지역인재다. 우주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의 정신이 깃든 진광고 출신 보수의 기수 박정화 의원님이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라면서 써주셨고, 또 설마 본인이 지방 출신의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라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겨서 그러신가? 암튼 지방도 손 놓으면 지방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두 빚내서 서울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혁신도시 개정안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인재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좀 논지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지방대를 살리는 취지에 좀 더 부합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만간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독립할지도 모르겠어요. 육해공 군사력과 산림을 활용한 천혜의 요새. 산 이제 다 없어지겠지요. 저는 강원도가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환경 중심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관련 연구소나 기업 유치, 아리백 공단 육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및 연구단지 조성, 농지도 많으니까 농진청 북부지원 유치 등등등 뭐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특별법대로 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평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참 저희와 뭐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년농부님 감사해요. 중년농부님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더운 날씨에서도 파이팅 하시기를 또 응원하겠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듣고 소감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뭐 한 말씀 뭐 해주신다면 네. 근데 이렇게 그 확대해서 직계 좀비속 뭐 포함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저 또 좋아하는 야구에서 WBC가 약간 이렇게 뭐 조부모 국적까지도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에 뽑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또 몇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WBC 비유로 야구 비유로 또 그게 생각나가지고 딴 생각하고 계셨구만 거의. 그러다 보면은 진짜 3차 개정안처럼 그냥 대한민국이 국민이면 다 지역인재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지구인이라면 다 지역인재다. 우리 모두 지구라는 지역에 발을 딛고 있으면, 행성에 발을 딛고 있으면 다 지역인재다. 제가 이런 류의 조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떡하죠. 유머 코드가 또 맞으십니다, 중년농부님. 이런 유머도 자주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듣고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요,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3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